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이 윤리편 선조학습 두 번째 시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우리가 앞서 1학기 때 시민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개념은 좀 더 구체화되었고 학습을 해보면 시민이라는 것은 고대의 도시공동체 구성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시민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도시공동체 구성원으로 고대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개념은 근대에서는 권리와 자유를 가진 국민을 거칩니다. 이때는 구성원으로 출발이 됐는데 이때는 권리와 자유를 가진 국민으로 보이죠.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참여의 주체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점차 정치적인 입지가 많은 사람으로 확대되는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대에는 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은 아테네에서 시민은 단순히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인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고, 이때 시민은 폴리스의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민회에 참여하고 공직과 재판에 참여하며 공동체 문제에 대한 토론과 결정을 하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등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역할을 하니까 제가 이번에 트루키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의 이제 그 주택이죠, 주택을 보니까 현대에 있어서의 좀 열악한 지역보다도 훨씬 좋은 집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화장대도 있고 이 목욕탕도 있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원전에 이러한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고서 새삼 놀라면서, 다른 한편으론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달리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생각이나 활동의 차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을 해요.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공동체적 삶과 연결을 했고, 고대 그리스의 시민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자 등은 정치적 시민에서 제외됐어요. 여성이 정치적인 힘을 갖는 거는 지금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돼요. 지금은 2026년이죠? 그럼 100년 전이면 뭐예요? 1926년이에요. 기껏해야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여성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만치 세상이 많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지금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대 시민은 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고대 로마 법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죠. 법적 권리. 이 법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얘기는 이 법이라는 게 이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시민 개념이 그리스보다 법적 제도적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때는 정치적인 흐름이었지만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그래서 라틴어 시리스에서 나온 시민 개념은 로마의 법 질서와 연결되어 있기에 로마 시민에게는 일정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냐면은 법적 보호, 재산권, 결혼과 가족에 관한 권리, 재판받을 권리, 정치 참여권, 병역 및 공적 의무 등.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확대되면서 시민권이 점차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확대되었다. 이 얘기는 뭐죠?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거기에 지배층을 흡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는 중세인데 중세는 시민보다 신분과 공동체가 중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는 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이 우선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중세에서 시민보다 신분과 공동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 주권자 또는 주권자로서의 정치 참여자나 아니면 법적 신분이 보장되는 것보다 이 신분 중에 최고의 신분이 뭐겠어요? 이 종교인이겠죠, 종교인. 이 종교인 중에 우리는 신학자, 신부 이들이 힘이 가장 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종교의 집단이 한 국가의 재정보다도 종교의 재정이 한 국가의 재정보다도 더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이 속한 계층이 중요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 개념이 많이 약화가 되고 약화된 가장 큰 이유는 로마 제국의 도시 법률 공화정적 정치 질서가 해체가 되면서 왜 그러냐면 법적인 형태보다는 이 신적인 성경 내는 계율적인 게 더 우선이 됐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도시 법률 공화정적 정치 질서가 해체가 되고 대신 공무적 신분 질서와 영주 농노 관계가 신분이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신적 계율의 우선인 시대에 이러한 영주 용도 관계가 신분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세 사회는 주로 왕, 귀족, 성직자, 농민, 농노 등의 신분 질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장사 또는 무역을 통해서 이때 돈의 힘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시의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데 중세 후기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상인과 소모업자들이 자본을 모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 자본이 뭐예요? 권력보다도 금권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중세 시대는 권력을 보면 상분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권력과 왕권의 권력과 그 다음에 신권과 이 신에 대한 신권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본에 의한 금권, 금권의 이 세 개의 힘이 공존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주에게 종속된 농민과 달리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치권과 경제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세 신분 질서에서의 별도의 신분적 인간인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시민 개념이 재등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세 신분 질서의 별도의 신분적 인간,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시민 개념이
재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내용이 초기에는 시민 개념이 악화가 되다가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시민 개념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번째 근대 초기를 볼까요? 근대 초기를 보면 16, 17세기인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시민이에요. 이제 절대화 신정 체제 또는 종교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세상이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론이 발전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종교로부터 이탈되는 이제 인간의 이성의 시대가 도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성이라는 거는 생각과 사고예요. 그래서 시민의 의미가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시민 개념으로 발전한 중요한 사상적 흐름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이 세 사람이 의미는 홉스에게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해 많은 자연적 권한을 주권자에게 넘기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근본적인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많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권한을 누구한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가 일단은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넘겨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근본적인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권은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라서 주권자가 시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저항하거나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홉스에 있어서의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종하는 시민이지만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형태의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나 이거 용납 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한테 그런 형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로크에게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시민은 단순히 국가에 복종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개인입니다. 로크에 의해서도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내가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기의 보장된 권리를 넘겼어요. 그렇지만 이 자기가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남겨둔 나머지의 권리를 넘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복종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개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홉스에게 있어서는 복종하는 시민이지만 생명권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저항을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겠다. 그러나 로크에게는 내 권리를 중요한 핵심되는 권리는 보존되고서 나머지는 그 권리 보존을 위해서 너와 계약을 맺을게 라는 상태가 로크라는 거죠. 루스에게는 시민을 위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고 법을 만드는 정치적 주체로 시민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되 공동의 의지,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할 때 나도 거기에 내가 살펴봤고 내가 허용할지 안 할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근대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가진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 법을 만드는 시민의 형태가 루소에게 시민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에 있어서의 시민의 상황을 보면은 홉스는 복종하는 시민인데 내 생명권을 주지 못했어.
따라서 내 생명을 위협했을 때는 난 항시 저항할 수 있어 이렇게 받고 로코에 있어서는 권리를 가졌어.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너한테 나머지 거를 양도를 했어. 그런데 그 양도를 한 권리를 가지고서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에 있어서는 내 권리를 내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권리를 양도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법의 조건은 뭐야?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초기에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얘기가 될 수가 있었고, 근대 중기, 즉 후반부에 있어서는 시민혁명과 권리의 시민이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근대 초기에 있어서의 그 사회계약론을 맺었지만 결국은 그 지배층하고 피지배층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이 굉장히 컸었다 이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세기는 시민 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시기입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한 시기인데 시민이 왕이나 신분 질서의 객체에서 벗어나 스스로 권리를 가진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결정적 시기가 언제예요? 18세기라는 거예요. 18세기. 그러니까 왕정을 하더라도 단체적인 모든 시민이 결집이 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들 수가 있겠죠. 특히 프랑스 혁명에서 시민은 신분적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프랑스에 있어서의 혁명의 핵심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의 의미는 국기의 색깔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자유는 프랑스의 국기인 파랑 띠가 있죠. 그 다음에 평등은 하얀 띠, 그 다음 박애는 빨간 띠 해서 파랑, 하얀, 빨강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국기가 프랑스 국기예요. 그래서 근대 시민 개념의 핵심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근대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대 시민 사회에서의 국민국가의 시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9세기예요. 19세기에 국민국가가 발전하면서 시민과 국민의 관계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시민은 특정 국가에 속하면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며 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표권 또는 참정권을 소유하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민권이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 얘기는 뭐죠? 일부에만 주었다. 이 얘기예요. 일부에만.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여성 시민권은 한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든 여성한테 준 게 아니라 여성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낸 거예요. 국가별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게 여성의 참정권 획득 시기를 먼저 살펴보면 이래요. 여성 참정권 획득 시기는 뉴질랜드가 1893, 호주 1902년, 핀란드 1906년, 영국 1918년, 일부 여성만 소유하고 있다가 1928년에 남녀 동등의 참정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1920년, 프랑스 1944, 한국 1948. 결국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100년 전후밖에 안 됐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성 시민권은 즉 참정권은 교육권, 노동권, 재산권, 법 앞에 평등, 정치사회적 참여 등으로 시민권 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투표권밖에 안 줬겠죠. 그 다음에 아니야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고 법 앞에 남녀 모두 평등하고 정치사회적 참여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갖고 점차 내용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여성, 노동자, 빈곤층, 식민지 주민 등은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따라서 19세기의 시민 개념은 보편적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권을 향한 확대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요즘 옛날 19세기 이전 18세기 같았으면은 여성들이 총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장관 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해요. 거의 발을 못 디뎌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해갖고 스스로 거기에 권리를 얻어 들어가는 게 결국은 뭐야? 100년 전후밖에 안 된다. 7번째, 현대의 보편적 권리를 가진 시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민권은 크게 확대가 되죠.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의 발전으로 시민은 단순히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이해가 돼. 그만치 이게 보편화됐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학자 마셜은 시민권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구분을 해요. 시민적 권리에는 뭐가 있다? 자유, 재산권, 법 앞의 평등. 정치적 권리에는 투표, 선거, 정치 참여가 있고 사회적 권리에는 교육, 복지, 인간다운 생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시민권은 자유, 참여 정치,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권리로 확장돼 가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의 참여하고 책임지는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참여하고 책임지는 시민으로 등장을 하면서 21세기의 모습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8, 9를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 9를 이 현대는 참여하고 책임지는 시민이에요. 20세기 오늘날 시민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현대 시민은 단순히 국가의 구성원이거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에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구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공공 문제를 해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환경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는 어느 한 분야, 한 곳에서 만 자기의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가 참여하고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20세기. 따라서 현대적 시민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주체인데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는 권리 주장만 하지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장만 하고 의무 내지는 의무 이행하고 책임을 지세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내가 왜요? 쟤 때문에요? 하면서 상대한테 그걸 다 떠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동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동시에 가진 주체로서의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은 뭐예요?
현대적 시민이 세계의 시민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세계 시민의 한 사람이지 어느 나라의 한 국가의 일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시대를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21세기는 세계화와 인터넷, AI,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시민의 범위는 국가를 넘어서죠. 국가를 넘어선다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 확장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는 한 국가의 국민보다 세계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오늘날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이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만 문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여파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해요. 그러면 기후 문제로 인해 갖고 어느 한 나라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불덩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를 떨굽시다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후변화, 난민, 전쟁과 평화, 인권, 빈곤, 감염병, 인공지능, 디지털 정보, 생태환경 등은 한 국가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요? 교통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빨리 신속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 곳의 문제로 국한들이 되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지역의 시민인 동시에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한국인 이전에 나는 무슨 세계의 시민입니다. 세계의 시민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국인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시민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지금 살펴보면 그래요.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는 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죠. 일부 남자에 한해서. 고대 로마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죠. 이때도 남자를 대상으로 했지 여자는 아니었어요. 중세 도시공동체의 자치 구성원, 근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주체, 근대 19세기 국민국가의 구성원, 오늘날 20세기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가진 사람,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는 국가를 넘어 인류와 지구의 책임을 지는 세계 시민으로서 시민의 개념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민 개념의 핵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개념의 핵심 변화는 시대별 5단계로 정리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21세기 오늘날을 살펴보는 거예요. 고대는 시민의 핵심 개념을 정치 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중심가치,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세는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동참, 자치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근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 소유자였다. 현대는 민주사회의 참여 주체,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유지되어야겠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여기에서 함께 부여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게 같이 연동이 되었고 볼 수 있는 게 4번, 5번이에요.
따라서 시민 개념의 역사는 단순히 시민의 범위가 확대된 역사라고만 볼 수 없고 확대된 권리만큼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른 책임을 갖게 된다. 이를 더 근본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나는 누구의 구성원인가? 라는 질문의 범위가 확대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지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지역이. 즉 폴리스의 구성원에서 도시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지사상에 따르면 일지사상의 개인의 성숙화, 공동체의 조화, 지구시민교육, 홍익실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대시민교육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권리를 가진 시민에서 자신과 타인, 사회와 자연을 함께 살리는 시민으로 시민 개념을 확장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개념의 시민의 개념은 뭐죠?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 시민은 뭐죠? 홍익인간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올바른 지향점은 어디에 있다? 홍익인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민이 이 시민의 가치를 제대로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어디를 지향한다? 홍익인간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선수학습 두 번째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